1919년 4월 11일 삼밀운동의 열기가 조선을 뒤흔들며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재정난 속에서 임시정부는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때 전라북도 정읍에서 민족종교 보천교가 등장합니다. 차경석이 이끌던 이 종교는 조선 인구 30%에 가까우는 무려 600만 신도를 결집해 상임정을 지원하며 항일투쟁의 숨은 심장이 되었죠. 그러나 보천교는 단순한 민족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족주의 종교는 단합에 힘을 주지만 때로는 교주의 절대 권력으로 인한 압제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죠. 과연 보천교와 차경석은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까요? 특히 1920년 국권회복운동과 좌우익 독립운동 지원을 통해 보천교가 어떻게 민족의 희망을 모으고 일제의 표적이 되었는지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1880년 전라북도 고창의 작은 마을에서 차경석, 본명 윤홍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차치구는 동학의 적주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며 부패한 조선 관료와 외세에 맞섰죠. 차경석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저항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1894년 15세의 차경석은 동학농민혁명에 뛰어듭니다. 고부봉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폭군 조병갑의 관할을 습격하며 민중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동학군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며 혁명은 좌절됩니다. 차치구는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차경석은 내장사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합니다. 이 비극은 차경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는 동학의 시천주저하정과 무국궤도를 계승하며 민중의 자존감을 일깨우는 길을 모색했죠. 하지만 그의 꿈은 단순한 민중운동을 넘어 점차 종교적 권위와 야망으로 확장됩니다. 20세의 정읍으로 이사한 차경석은 동학의 지역 조직을 이끌며 민중을 결집시켰습니다. 차경석의 초기 행보는 민중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전은 점차 더 큰 무대, 즉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종교적 운동으로 확장되었죠. 1907년 28세의 차경석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김제 원평리 장터에서 증상 강일순을 만난 거죠. 강일순은 후천개벽으로 새 세상이 열리고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 설파한 인물이었습니다. 강일순은 차경석에게 월곡이라는 호를 지어주고 자신의 천지공사에서 핵심 인물로 점지했습니다. 1909년 강일순의 사망 후 차경석은 그의 가르침을 계승해 1911년 태일교, 곧 보천교를 설립합니다. 차경석은 강일순의 미망인 고판례와 함께 교단을 이끌었지만 1918년 교권을 장악하며 단독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일제는 1915년 포교규칙으로 불교와 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고 보천교와 천도교, 대동교를 유사종교로 규정해 경무국에서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직력은 놀라웠죠. 1915년 538명에 불과했던 신도는 1920년대 약 6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조선 인구 1902만 명의 30% 이상, 즉 전 국민의 3분의 1이 보천교 신도였다는 뜻입니다. 보천교의 교리는 강력했습니다. 후천개벽으로 새 세상이 열리고 한민족이 세계의 희망이 된다는 비전은 일제에 짓밟힌 민중의 자존감을 일깨웠죠.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 단합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920년 보천교는 국권회복운동을 통해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차경석은 1921년 경상남도 함양 황석산에서 고천제를 올리며 보화교라는 새 교명을 선포하고 시국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일제 지배를 부정하고 중국의 신하국으로 여겨졌던 조선을 독립된 국가로 격상시키는 상징적 행보였죠. 고천제는 민중의 울분을 달래는 청량제였지만 동시에 일제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19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보천교, 신도 1000여 명이 대규모로 검거되었고 이상호, 김홍규 등 주요 간부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는 삼밀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검거였죠. 일부 간부는 고문 끝에 배교했고 이로 인해 보천교는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를 계기로 보천교를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고천제는 민중들에게 국권 회복의 희망을 심어주었고 1924년 각자 등극설로 이어지며 차경석은 차천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차경석이 천황처럼 군림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는 마치 일본 신토의 천황 숭배를 연상케 합니다. 1921년 차경석은 대담한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차천자라 칭하고 새로운 나라 대시국을 선포했죠. 그 중심에 정읍 이반면 대흥리에 세운 11전이 있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의 2대 크기, 1만 평 부지의 350평 규모, 높이 99척, 45개 부속 건물을 갖춘 이 궁궐은 하늘과 땅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11전은 만주 백두산의 소나무와 청기화로 지어졌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교 건축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종소리는 정읍에서 익산까지 울려 퍼졌죠. 11전은 민족의 자존과 항일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이런 규모의 건축은 저항의 선언이었죠. 하지만 이는 일제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보천교는 점차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22년 보천교는 보관갑질을 발행하며 민중의 목소리를 전파했습니다. 1924년에는 시대일보를 인수해 민족주의 메시지를 확산했죠. 차경석은 자신을 동방연맹의 맹주로, 조선을 세계 통일의 종주국으로 선언하며 신도들의 열정을 모았습니다. 보천교는 전국을 60방주로 조직화하고 각 방주 아래 6인조, 12인조, 15인조 등 체계적인 단위를 두고 다방면으로 독립운동에 나섭니다. 보천교는 상위 임시정부의 중요한 후원자였습니다. 1920년 9월 보천교는 국권회복운동을 통해 독립자금 모금을 본격화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신도들이 조선 독립을 기도하며 성금을 모으다 발각되었죠. 1921년 8월 동아일보는 태일교인의 독립운동이라는 기사에서 서석주가 독립자금 300원을 모으다 고소당했고 강원도 이주범 등이 독립운동으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29일에는 10만 원의 독립자금 기사가 실리며 보천교의 막대한 자금 지원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자금은 제사 비용과 독립운동 지원으로 분배되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설립자금 5만 원, 재정간부 김홍규의 군자금 11만 원, 임규가 나용균에게 전달한 5만 원 등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단재 신채호의 아내이자 보천교 간부였던 박자혜는 만주 정의부와 임시정부를 연결했고 강홍열과 배홍길은 이열단과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북로군 정서 김자진 장군에게도 5만 원을 지원했으며 1923년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며 민족 경제를 살리려 했습니다. 차경석은 1921년 대태평양회의한국 외교원회에 보천교 대표 2명을 파견했습니다. 이 단체는 상임정의 권한 아래 미국 워싱턴에서 조직된 외교 지원 단체로 보천교의 참여는 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여줍니다. 또한 1922년 차경석은 고려공산당의 모스크바 약소민족회에 참석을 위해 김규식, 여운형, 김철, 김상덕, 나용균, 정광호, 장덕수 등을 지원하며 1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금은 최파룡과 장덕수를 통해 김철수에게 전달되었죠. 1923년 2월 차경석은 상해 국민대표회의의 보천교 간부 배홍길, 김종철, 강일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강일은 1923년 7월 김원봉의 의열단에 입단해 군자금 모집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만주 독립군 총사령관 김자진의 밀사 유정근이 체포되며 김자진과 보천교의 연락이 발각되었고 1924년 9월 차경석은 김자진의 만주별동대에 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청산리 전투 이후 재정난에 시달리던 김자진이 일본군에 맞서 무력 행동을 준비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1923년 충청도 신도 박운업은 보천교는 상임정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1945년 환국 당시 정읍 보천교에 큰 빚을 졌다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보천교가 독립운동 단체에 지원한 지원금의 액수는 알려진 것만 현재 가치로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는 보천교를 분열시키기 위해 간부 임경호를 회유해 친일 행적을 남기게 했습니다. 차경석의 시국개동단 결성과 조선 총독부와의 교류는 친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죠. 이는 보천교를 친일 단체로 매도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일제의 탄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1936년 차경석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부는 일제의 암살로 의심했죠. 같은 해 조선 총독부는 유사종교의 산령을 내려 보천교를 강제로 해체했습니다. 11전은 철거되어 조계사와 내장사 대웅전, 청와대 구본관의 자재로 흩어졌습니다. 거대한 종은 일제가 무기제조로 압수했죠. 차경석은 말년에 아버지 차치구를 신앙 대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씨는 삼왕오제 신이 차치구라 주장하며 교리를 유교적으로 바꾸려 했지만 내부 반발로 실패했죠. 이는 교단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보천교의 몰락은 일제의 탄압뿐 아니라 내부적 모순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보천교의 유산은 증산도와 대순진리회로 이어졌습니다. 차경석의 손자 차길진은 자신이 그의 환생이라 주장하며 보천교의 정신을 잇고 있죠. 하지만 그의 주장은 유족들 사이에서도 논란입니다. 보천교는 일제 치하에서 민족주의의 불씨였지만 그 과도한 권력 집중은 현대적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보천교의 독립운동 지원은
분명한 공헌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경석의 대규모 헌금 유도와 천자 선언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일부 신도는 전 재산을 바치며 정읍으로 이사했고 이는 혹세무민으로 비판받았죠. 일제 치하의 특수 상황이 아니었다면 보청교는 단순한 사입이 민족 종교로 치부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경석의 의도가 순수한 민족 구원이었는지 개인적 야망이었는지 역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